여권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빨간색 표지의 중국 여권과 초록색 표지의 한국 여권. 단지 색깔만 다른 이 작은 책자가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통하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고 결국 가짜 한국인으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 자존심과 수치심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고백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웨이입니다. 중국에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팔로워 4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 저의 베이징 아파트는 명품 박스들로 가득했어요. 구찌, 샤넬, 에르메스.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보낸 협찬품들이었죠. 4천만 팔로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한번 착용하면 그 제품은 중국 전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으니까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확인하며 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리, 밀라노, 런던, 바르셀로나. 21일간의 유럽 그랜드 투어. 모든 일정이 VIP 대우로 채워져 있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프라이빗 투어부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까지 제 위상에 걸맞은 최고급 일정이었죠. 매니저가 유럽 입국 심사 관련 뉴스를 보여줬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 여권이 유럽에서 환영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작은 반도 국가보다 못할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출국 당일 아침, 저는 6만 달러짜리 샤넬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50만 위안짜리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웨이보에 올렸더니 10분 만에 100만 개의 하트가 달렸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벤틀리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중국 럭셔리 시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회였죠. 제가 소개하는 브랜드와 장소들은 곧 중국 상류층의 필수 코스가 될 테니까요. 베이징 공항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늙은 대륙이고 중국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거인이라고. 그들이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보면 누가 진짜 강자인지는 명백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퍼스트 클래스 덕분에 편안했어요. 프랑스산 와인과 캐비어를 즐기며 저는 파리에서의 첫 일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을 사진들,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빨간색 중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색으로 새겨진 국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여권이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그것도 4천만 팔로워를 거느린 톱 인플루언서의 여권이었으니까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답게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유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린웨이, 중국 최고의 럭셔리 인플루언서니까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두 개의 줄이 있었습니다. EU 시민용과 비EU 시민용. 당연히 저는 비EU 줄에 섰어요. 앞에 선 사람들의 여권 색깔을 무심코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그리고 저처럼 빨간색 여권을 든 중국인들도 몇 명 보였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프랑스 입국 심사관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가 제 여권을 펼치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따뜻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심사관은 여권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이 슬슬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때 심사관이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되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별실로 가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4천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인 제가 왜 별실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별실은 입국 심사대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어요. 한 구석에는 아프리카계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동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여성 심사관이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녀의 첫 질문은 예상외였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질문 후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신용카드는 몇 개인지,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가져왔는지 물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그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 돌아가는 항공권, 여행 일정표까지 모두 보여달라고 했죠. 마치 제가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순간은 짐 검사였어요. 그들은 제 루이비통 트렁크를 하나하나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6만 달러짜리 샤넬 수트, 8만 달러짜리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수십 개의 명품들. 심사관들은 각 제품의 가격표와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한 심사관이 동료에게 프랑스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이 가짜 명품을 많이 들고 다닌다며 의심했던 거예요. 5시간. 파리 공항 별실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번의 인터뷰를 받았고 모든 짐을 다 꺼내 보여야 했으며 심지어 SNS 계정까지 확인받았어요. 4천만 팔로워를 보여주자 그제야 심사관들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마침내 입국 도장을 받고 별실을 나왔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어요. 화장은 다 지워졌고 완벽했던 헤어스타일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공항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중국 여권 유럽 입국, 중국인 공항 차별, 빨간 여권 문제.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더군요. 한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여권 소지자를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자 오버스테이, 불법 취업, 위조 서류 제출 등의 사례가 너무 많아서 생긴 편견이라고 했죠. 그날 밤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천만 팔로워의 영향력도 수억 위안의 재산도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빨간색 여권.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저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더 부끄러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유럽 일정들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명품 매장에서도 같은 시선을 받게 될까?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겨우 첫날인데 벌써 이런 일을 겪다니. 앞으로 20일이 더 남았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제가 한국인 행세를 하게 될 거라는 걸요. 파리에서의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악몽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가방 검사를 유독 꼼꼼히 받았고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서는 경비원이 제 뒤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의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제품을 만져보려 하면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날 저녁 생강이 보이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어요. 2달 전에 어렵게 잡은 자리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지만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죄송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확인 이메일을 보여줬지만 매니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만석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순간 한국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들어갔어요. 예약 없이 왔다고 하는데 직원이 밝은 얼굴로 맞이하며 곧바로 안내하더군요. 그들의 초록색 여권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몽테뉴 거리의 디올 부티크에 들어가 처음엔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1시간 후 같은 매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직원인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더니 샴페인을 권했어요. 신상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고 제가 관심을 보이자 다른 색상과 사이즈까지 모두 가져왔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단지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다니. 억울하면서도 동시에 이 달콤한 대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전날 거절당했던 그 레스토랑에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소개했죠. 놀랍게도 바로 자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전날 저를 돌려보냈던 그 매니저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물론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더니 웰컴 드링크까지 서비스로 줬죠.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로 얻은 이 특별 대우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여행을 다녀야 할까? 스마트폰을 켜고 웨이보에 접속했습니다. 4천만 팔로워들이 제 유럽 여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언니 너무 부러워요. 역시 우리 중국의 자랑. 그들의 응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여행 기간 동안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차별이 심한 곳에서는 한국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중국인으로 남기로요. 비겁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밤에는 리네이라는 중국인 인플루언서. 두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김수진. 제가 만들어낸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요. 레스토랑 예약할 때, 매장에 들어갈 때만 잠깐 쓰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김수진은 점점 구체적인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밀라노의 한 부티크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서울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남에 살고 패션 회사를 운영한다고. 이탈리아엔 바이어 미팅차 왔다고요. 직원은 감탄하며 명함을 달라고 했고 저는 다음에 주겠다며 둘러댔죠. 거짓말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했고 케이팝을 아냐는 질문에 BTS 팬이라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김치를 먹어본 적도 없고 BTS 멤버 이름도 제대로 몰랐는데 말이죠. 런던 하로즈 백화점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는데 그들이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만 답했죠.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교포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호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분명 중국인 리네이인데 밖에서는 모두가 저를 김수진으로 알았죠. 화장을 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물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구경하던 중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중국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중국인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죠.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고 치사해 보였어요. 동포들이 비난받는 걸 보면서도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왜 질서를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SNS도 문제였습니다. 웨이보에는 더 이상 자세한 여행기를 올릴 수 없었어요. 4천만 팔로워들은 제가 당당한 중국인으로서 유럽을 누비길 기대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대신 풍경 사진과 음식 사진만 올렸습니다. 팬들은 왜 셀카가 없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김수진으로 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 대접받는 건 정말 편했어요. 의심받지 않았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며 환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제가 아니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린웨이로 돌아가자. 당당하게 중국인임을 밝히자.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김수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안함과 존중받는 느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짜 신분은 점점 제 진짜 정체성을 잠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김수진인 척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린웨이로 돌아가는 게 어색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베르사유 궁전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제 여행을, 아니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저는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녀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걸 듣고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먼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혼자 여행 중이냐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당황한 제 표정을 본 그녀가 다시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분 맞으세요? 순간 거짓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보니 더는 속일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차별이 두려워 한국인 행세를 했다고요. 놀랍게도 그녀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파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어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요. 일본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가난한 나라, 무례한 국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차별받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시간이 걸렸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너를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고요. 정부와 기업들도 국가 이미지 개선에 힘썼고 교육을 통해 국제 매너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었죠.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 됐지만 왜 여전히 차별받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돈만으로는 존중을 살 수 없다는 걸요.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 행동들, 큰 소리로 떠들기, 줄 서지 않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것들이 편견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중국도 변할 수 있다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격려했어요. 린웨이 씨, 가짜 한국인으로 사는 게 편하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해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4천만 팔로워를 가진 제가 단지 개인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도 들려줬어요. 파리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 프랑스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며 조금씩 인정받았다고요. 저 혼자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똑같이 노력했고 결국 변화가 일어났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민지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린웨이 씨가 진짜 린웨이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중국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어주세요. 베르사유 궁전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김수진이 아닌 린웨이로 살겠다고. 차별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린웨이가 될 거니까요. 민지와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아닌 린웨이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두려웠어요. 일주일 동안 받았던 환대와 존중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첫 시험은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중국어로 티켓을 구매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 검사를 받을 때도 협조적으로 응했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박물관 안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나리자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죠. 다른 관람객들의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모른 척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정중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모든 중국인이 욕을 먹는다고 제발 매너를 지켜달라고요. 처음엔 반발했지만 제가 4천만 팔로워를 가진 린웨이라는 걸 알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해졌고 플래시도 끄고 줄을 서서 관람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신들도 창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 장면을 본 프랑스인 관람객이 제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김수진으로 받았던 환대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어요. 진짜 저로서 받은 첫 번째 존중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시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중국인임을 밝히자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식사하고 정확한 팁을 남기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갈 때 직원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는 오페라를 관람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부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공연 내내 저는 최고의 매너를 보였어요.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감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를 쳤죠. 인터미션 때 그 부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파리는 처음이냐고 공연은 어떠냐고요. 다음 날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거리 예술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만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는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냈죠. 저는 사과하며 상황을 중재했고 예술가에게 작은 기부금을 전했어요. 그리고 동포들에게 예술 작품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너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할 때 편견도 조금씩 사라진다는 걸요. 특별했던 건 에펠탑 전망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아이가 울면서 부모를 찾고 있었어요. 프랑스 경찰이 도우려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죠. 제가 통역을 자원했고 30분 만에 부모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웨이보에 솔직한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에서 받은 차별,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비난도 있었지만 공감하고 반성하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일주일 전에 김수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더 나은 린웨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차별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으니까요. 귀국 전날 밤 파리 호텔방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웨이보 생방송을 통해 모든 걸 털어놓기로요. 4천만 팔로워 앞에서 제가 겪은 일들, 느낀 점들,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밤 9시 베이징 시간으로 새벽 2시였지만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채팅창이 술렁였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5시간의 억류, 레스토랑에서의 거절, 매장에서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국인 김수진으로 살았던 일까지요. 한국 여권을 가진 척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국적만 바꿨을 뿐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배신자, 중국의 수치,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분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대국인데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데 말이죠. 그리고 베르사유에서 만난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한국도 같은 처지였다는 것. 하지만 시민의식의 변화로 이미지를 바꿨다는 것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떠드는 우리, 줄을 서지 않는 우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편견이 됐고 그 편견이 차별이 된 거예요.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유럽 가서 비슷한 일 겪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긴 하다. 반성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파리에서 제가 한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동포들에게 매너를 알려준 일, 예술가에게 사과한 일, 미아를 도운 일.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인식을 바꿔갔다고요.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존중받지는 못하고 있죠.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어요. 존경은 행동으로 얻는 거예요. 생방송 중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기업가,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제 방송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청자 수가 50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나부터 바꾸겠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다짐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김수진이 아닌 린웨이로 살 거예요. 당당한 중국인으로서, 하지만 세계 시민의 매너를 갖춘 중국인으로서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변하면 세상의 시선도 변할 거예요. 2시간의 생방송이 끝났을 때 1000만 개가 넘는 하트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주요 언론들이 제 방송을 보도했어요. 린웨이의 고백, 중국인의 자성을 촉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매국노라고 했고 서구에 아첨한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21일의 여행이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았어요. 변화를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든 플래카드의 문구가 달랐습니다. 린웨이와 함께 변화를, 매너가 국력이다. 우리가 먼저 바뀌자.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우리의 매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줄 서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양보와 배려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첫 번째 영상은 지하철 에티켓이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타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기.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했어요. 대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제 캠페인을 후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정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연락이 와서 문명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죠. 2달 후 저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을 돌며 제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매너 클래스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하이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물었어요. 매너를 지킨다고 정말 대우가 달라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둘 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한국이 그랬듯이요.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SNS에는 매너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해외여행 중 칭찬받았다는 후기도 늘어났죠. 한 팔로워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파리 레스토랑에서 중국인이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그렇다고 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환영한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큐멘터리 촬영차였어요. 변화하는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죠. 같은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 입국 심사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좋은 자리를 안내받았고 명품 매장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일이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고 관광객들은 경청했어요. 한 프랑스인 관람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매너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국제 매너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해외 출장자를 위한 에티켓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저는 여전히 인플루언서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명품과 럭셔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있죠. 얼마 전 민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 변화와 중국의 변화를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린웨이 씨가 진짜 린웨이로 살기로 한 그날 중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빨간 여권은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세계와 만나고 있으니까요. 변화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언젠가는 큰 강물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